매매를 했을 때 옵션을 콜 옵션을 매수를 한다. 콜 옵션을 매수를 한다. 이렇게 옵션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봤던 차트는 옵션보다도 그거의 기초가 되는 기초자산을 봐야 되는데 그 기초자산이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니라 선물 차트를 보고 한 거예요. 옵션 매매를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거의 100%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지수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건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거는 볼 수 있겠죠. 베이시스 선물이랑 지수랑 차이 이런 걸 보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수 갖고 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제는 만기 결제는 지수 갖고 하죠. 선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무슨 적인데 어쨌든 평상시에는 그 선물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옵션에 이론적으로 기초자산은 지수예요. 코스피라는 코스피 200 지수고 CSI 300이라는 건 이제 중국 지수, 중국의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은 거죠. 코스피 200은 200개 종목 갖고 온 거고 CSI 300은 300개 종목 갖고서 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옵션의 기초자산 하면 누가 뭐래도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옵션의 기초자산은 뭐냐?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 이렇게 그게 정답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매매할 때 코스피 200 지수를 갖고 매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는 지수는 사실 발표도 늦고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제일 빨리 지수에 제일 근접한 게 바로 선물이죠. 지수 선물. 선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우리 교과서나 이론상에서 봤을 때는 기초자산 하면은 지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실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선물을 갖고 움직이더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옵션에서 뭐니 해도 고평가 저평가를 알려면은 내재 변동성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만기가 남은 시간, 이자율 저거 다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냐면 기초자산을 넣는 변수가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를 그냥 넣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물론 그냥 넣어도 안 돼. 선물을 보고 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 선물이 지금 262.50이다. 이게 올라가면은 콜값이 올라가고 풋값이 떨어지고 이거는 맞지만 기초자산이 이 선물값 자체를 바로 넣어서도 안 되겠다. 그럼 뭐가 좋을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분명히 옵티바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차익거래 외국인 집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미 이제 외국인 그 계좌들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정확한 그 데이터에 의거하고 그 다음에 주로 차익거래, 무위험 차익거래, 위험이 상당히 무위험은 아니지만 위험이 굉장히 제거된 차익거래를 하고 이 차익거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요 식이 있잖아요. 같은 행사 가격이었습니다. 콜옵션 가격 더하기 행사 가격 기준 풋옵션 가격 더하기 그 선물 가격하고 같다. 요게 틀려지면은 저게 생기니까요. 뭐죠?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요걸 성립하게 하는 요거를 기초자산으로 우리가 거꾸로 구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구해봤는데 과연 이제 그래서 그 생기는 문제점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문제점들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도출을 할 수 있는 결론이 뭐가 있냐면은 요게 바로 차익거래가 생기지 않는 조건인데 요게 항상 성립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같은 행사 가격의 옵션에 콜풋의 내재 변동성은 같아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현재 여러분들이 뭐 신한 고수를 쓰시던 뭐 예를 들어 대신을 쓰던 뭐 삼성증권을 쓰던 한번 그 옵션 그릭스라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자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이건 보수입니다. 보수 데이터를 한번 제가 캡처한 거예요. 내가 봤더니, 여기 이 풋 쪽의 내재 변동성은 뭐 13.7 정도고, 콜 쪽의 내재 변동성은 뭐 말도 안 되는 6% 값 나오고, 이게 지금 등가격 근처인데도요. 8%, 9% 이 정도 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이거는, 선물하고 지수를 대략 섞어서 쓴 거예요. 비율을 잘 대충 줘서. 저게 맞다면은, 한번 보죠. 풋의 IV는 얼마냐면은 내재 변동성은 13.7% 정도 되고, 콜의 내재 변동성은 8%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매매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에 의하면은 풋은 어쨌든 뭐 대략 평균이 한 10으로 본다면은 풋은 고평가돼 있고 콜은 저평가돼 있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풋은 풋 매도하고 콜 매수하고 그 다음에 풋 매도니까 델타는 플러스죠. 콜 매수니까 델타는 플러스니까 뭐 우리가 선물로 한다면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매도해주는 이런 포지션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차이가 5%라는 거는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럼 이런 매매를 하면은 한 90%는 수익이 나야 돼요. 근데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렇게 했다가는 깨질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나요. 그 얘기 뭐냐? 기초자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한번 다른 회사의 그 옵션 그릭스를 한번 보시면은 다 비슷할 거예요. 큰 차이 없이 풋이 이렇게 고평가돼 있고 콜은 저평가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기초자산 계산을 잘못했다. 교과서는 맞지만 이거대로 이렇게 어떻게 해봤는데 교과서대로 한 거는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기초자산은 저값이 아니다. 우리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내재 기초자산이라는 거를 실제 한번 구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까하고 틀려졌어요. 이제. 선물 지수는 263.18이고 선물은 265인데 내재 기초자산을 구해보니까 263.57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진짜 제가 내재 변동성을 구해보니까 콜 262, 풋 262가 이거예요. 내재 변동성이 11.5, 11.65. 자,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물론 호가 차이가 좀 생겨서 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인정해볼 만한. 그 다음에 265, 265 봤더니 11.18, 11.30. 거의 비슷하죠. 호가의 차이에 의한 내재 변동성 차이 정도밖에 오차가 안 생깁니다. 아까처럼 풋은 13.57, 14 되고 콜 8 되고 차이가 뭐 5 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특히 예전처럼 전체 이 변동성 수준이 워낙 높아서 30, 40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필요하다. 왜냐? 변동성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변동성 40 수준에서 5가 틀렸어요. 뭐 별로 그냥 뭐 양면에서 됐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10 수준에서 5가 틀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우리는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이론이라는 게 대략
똑똑한 사람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현실은 이럴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나왔다 해서 나온 게 이론인 거고, 우리는, 그래, 그건 이론이고, 근데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초자산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둘 대충 뭐 어떻게 비율을 조정한 것도 아니고, 이 시장에 거래되는 옵션에서 차익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값을 시장에서는 기초자산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은 시장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요게 이 얘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내용은 왜 동일한 행사 가격의 옵션에 콜과 풋의 매달 변동성이 같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굳이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있으신 분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재 기초 자산의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럼 내재 기초 자산 필요성이 생겼으면 그걸 구해야겠죠. 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요식을 써놔요. C 더하기 X 빼기 P는 F. 요 P를 요로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재 기초 자산식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행사 가격이 현재가 260이 등가격이다. 그러면 260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그려줄 수 있죠. 그 가격 딱 그럼 요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기 그러니까 262.5, 그 다음에 257.5.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것도 요거 해당하는 요때 X는 257.5가 되겠죠. 여기 X는 260이고 이렇게 세 가지씩이 나오겠죠. 이것도 값이 세 가지가 1, 2, 3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나오겠죠. 그럼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다 구해서 평균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고수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보였던 요 화면, 이게 옵션 그릭스 화면에서는 안타깝게도 여기 설정에 내재 기초 자산을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 보이는 일이 생기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매매할 때 아마 이거 많이 쓰셨을 텐데, 전략센터 화면에는 내재 기초 자산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현재 제공을 못하고 있는데, 내일 하시는 분 걸 들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그거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내일 해야 될 거를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제 실체적으로 구하는 거는 그 분야나 실제 이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마 장이 끝났지만은 실제 이제 구현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재 기초 자산이 필요하다. 요까지 이제 요거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재 기초 자산 다음에 두 번째 대표 옵션이라는 개념이 또 필요하겠죠. 콜 옵션이면 콜이고 풋이면 풋이고 대표 옵션은 또 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대표 옵션은 말 그대로 콜도 아니고 풋도 아니고 전체 옵션을 대표하는 옵션입니다. 요거의 필요성은 왜 나왔냐면요. 옵션이라는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콜 260이 오늘 등가격이었다. 이 얘기는 지수가 그 선물도 대략 한 260 근처라는 거죠. 근데 내일 일이 생겨가지고
선물이 250으로 250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260은 콜 260은 외가격이 되죠. 그렇죠? 외가격이 되죠. 그러면 얘는 260은 어제는 오늘은 등가격이었는데 내일은 외가격 해서 가격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 옵션은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등가격, 외가격, 내가격 이 다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 틀리죠. 그러니까 뭐 그 시간 자체가 감소한다든지 델타 값이라든지 이런 거 다 틀려요. 그 옵션을 여러분들 이제 많이 그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옵션을 시스템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종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종목이 바뀐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등가격 옵션을 갖고 매매하고 싶다. 근데 이게 오늘은 260이 등가격인데 이렇게 되면 내일은 250이 등가격이 되고 등가격이 매일 바뀐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말을 그 영어로 머니니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한글로 이게 번역이 됐나 하고 봤는데 아직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개념은 간단해요. 이 현재 이건 선물 가격이고 이건 행사 가격이고 이걸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등가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이 250이고 행사 가격이 260이면 이게 외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현재 선물 가격으로부터 지수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 머니니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중국말로는 번역이 잘 됐나고 보니까 재밌진 않더라고요. 중국말로는 어떻게 하냐면 머니는 돈이니까 화폐성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말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일단 그냥 제가 이제 머니니스 이렇게 썼습니다. 옵션 행사 가격이 등가격으로부터 떨어진 정보. 어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나타내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뭐 여기를 등가격을 0으로 놓고 뭐 외가격은 뭐 조금씩 뭐 1, 2, 3 이렇게 넣어주고 내가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옵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머니니스 줄여서 MN 머니니스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수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머니니스도 늘 일정할 텐데 이 지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상품은 그 상품의 성격 자체가 매 순간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 옵션의 특징을 이 옵션 시장의 특징을 딱 하나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옵션 매매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대표 옵션이라는 개념은 과연 지금 옵션 시장이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를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절대적인 값도 있지만 절대적인 값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값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평균을 봤더니 어제 옵션의 변동성은 한 20이었는데 오늘은 10이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 매수를 할 것인가 매수 위주로 갈 것인가 매도 위주로 갈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평균보다 이미 떨어진 상황이니까 옵션의 변동성은 이 평균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 난 매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개별 옵션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전체를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표 옵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항상 머니니스 항상 등가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지수가 260이라면은 나는 260짜리 옵션을 볼 것이고 262.5라면은 262.5 획자 가격이 262.5인 이걸 볼 건데 문제는 지수는 260에서 262.5로 그냥 갑자기 오는 건 아니죠. 즉 중간에 261일 때도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제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게 콜입니다. 현재 뭐 요금처가 등가격이고요. 콜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행사 가격입니다. 250이 당연히 내가격이 이렇게 비싸죠. 점점 떨어져서 내가격으로 싸지겠죠. 풋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53인데 252.5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겠죠. 물론 여기 직선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257.5하고 260이 거래되는 거지 이거 거래되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냐면은 257.5에 해당하는 콜옵션하고 풋옵션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 다음에 260에 해당하는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은. 이 두 개를 연결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해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얼마인지 나오죠. 그럼 여기 가격이 되겠죠. 여기. 이 가격은 바로 콜옵션하고 풋옵션하고 가격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거는 현실에서 거래되는 옵션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거를 포함하는 양쪽에 그 옵션들을 찾은 다음에 그 선으로 연결한 요 한 점이 가상의 점이 생기고 그 점으로부터 가격이 생겨요. 그러면 이 가격을 대표 옵션의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콜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풋 가격은 점점 내려가면서 만나니까 콜과 풋의 가격은 같아져요. 그래서 굳이 콜 풋을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표 옵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콜 풋이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계에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다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나온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아까 구했던 내재 기초자산 가격하고도 또 통하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내재 기초자산을. 아까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평균으로 구했지만 이렇게도 구하면 되겠죠. 어쨌든 요 값들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요 값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요. 이걸 계속 구하고 하루 종일 저 가격의 흐름이 거의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일 겁니다. 그게 하루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만약에 이게 여기서 시작한다. 그럼 사실 시간 가치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우리는 아주 쉽게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현재 고평가된 상황이다. 그걸 알 수가 있다. 또 여기에서 이걸 또 갖고 응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옵션의 가격이 나오면은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구합니까? 거꾸로 내재 변동성을 구하잖아요. 이 가격을 갖고서 내재 변동성 차트를 그야말로 제대로 된 차트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주로 양매도나 사실 양매수나 똑같은 개념이죠. 둘 다 고평가되어 있으면 양매도를 하는 거고 둘 다 저평가되어 있으면 양매수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HTS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옵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매매할 때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없는데 요걸 하면은 아까 내재 기초자산 그거와 더불어서 이 대표 옵션까지 같이 보시면은 좀 더 매매를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재 기초 자산하고 대표 옵션 이거 이제 개념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뭐 궁금하신 분은 뭐 자료는 파일로 드릴 테니까 다시 보시면은 금방 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전략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에 맞는 전략은 뭐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콜옵션은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고평가, 저평가. 풋옵션이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거에 제일 알맞는 전략은 뭐냐? 둘 다 고평가 됐을 때는 양매도였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예전 시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떠냐?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10% 이 정도인데 딱히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적절하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저 같은 사람 매매한다면은 매매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니까 뭐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략이 있어요. 풋은 저평가됐는데 콜옵션은 고평가된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포지션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큰 매수, 그 다음에 콜 매도, 그 다음에 선물 매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만기로 보면요 대략 이런 게 나옵니다. 이 경우는 정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제가 봤을 때 굳이 나눈다면은 예를 들어 변동성 40%, 30% 이상 그러면 양매도 저게 맞고 요거는 대략 변동성 한 20%대 제가 많이 써먹었었어요. 이런 전략은.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현재 이론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건 어디에 착안했냐면 우리나라 현실에 착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냐? 대체적으로 90%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 변동성은 어떻게 되나요? 내재 변동성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지수가 이거 많이 보셨죠? 지수 급락했다. 그럼 내재 변동성은 보통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갔을 때 내재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포지션은 지수가 올라가면 이게 좀 실제 만기에 가깝지 않고 만기 멀때는 이렇게 됩니다. 지수가 내려가면은 올라가면은 이게 손실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체적인 현상에서 지수가 올라갈 때 내재 변동성이 떨어지고 여기가 바로 양매도 구간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수익이 나요, 사실 여기서 손실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지수가 내려가면은 내재 변동성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매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아주 좀 재미있는 효과를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얘가.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했고 요즘 같은 10%대에서는 뭐가 좋겠느냐? 그거는 이제
요 전략이나 양매도나 양매수도 좀 어렵다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요 비율 스프레드. 비율 스프레드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실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율 스프레드에서 이건 뭐냐면은 콜 비율 스프레드를 한다 그러면 뭐 등가격 옵션 보통 알기에는 뭐 하나를 사고 두 개 떨어진 거 외가격은 뭐 두 개나 세 개를 여기는 사고 여기는 매도하고 이런 거 있어요. 만기 손익곡선은 뭐 이렇게 생긴 이 포지션인데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뭐 팍스넷이나 뭐 이런데 싱크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방송을 글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고수국께서 이걸 추천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막 논쟁이 벌어져요. 등가격 하나 했을 때 두 개를 파는 게 맞냐, 뭐 세 개를 파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요 행사 가격은 하나를 떨어뜨린 게 맞냐, 두 개를 떨어뜨린 게 맞느냐. 그때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뭐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이제 정답에 가까운 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260위가 저거네요. 금가격이니까 그걸로 잡고요. 뭐 두 개 떨어진 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만기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델타 H를 하니까 두 개 정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만기 순위를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일로 가면은 꼭 지수가 올라가면은 손실 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곡선 요걸 타고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대체적인 90%의 시장의 특성상 지수가 올라가면은 변동성이 대체적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CME에서 발표하는 빅스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변동성 공포 지수인데요. 이게 보면 항상 지수가 올라가면 낮아지고 지수가 떨어지면 높아지고 전 사람의 심리를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포지션을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우연히 두 개가 나왔어요.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델타 H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요즘처럼 이 변동성 수준 자체가 작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어, 262하고 여기다가 1-1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요 차트 내재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 위에 게 이게 푸시고 요 밑에 게 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꺼운 걸로 나온 거는 저거는 평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두꺼운 거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움직임이 크죠. 더 빠르고 움직임이 커요. 더 빠르고 움직임이 크다. 그 얘기는 뭘까요? 매매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것은 267의 변동성에서 260의 변동성을 뺀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보자. 얘가 커졌다.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졌다.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그 다음에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졌다.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큰 상태다. 이게 고평가되고 이게 저평가되고, 이게 작은 상태는 이게 저평가되고 이게 고평가되고. 요 차이를 나타내는 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내재 기초 자산, 뭐 대표 옵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수준이 어떤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요. 쟤랑 얘랑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 변동성끼리 뺀 거, 변동성의 차이, 여기에서는 내재 기초 자산을 쓰든 또는 그냥 선물을 쓰든 요 차이 값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포지션을 들어간다. 우리가 260을 매수했죠. 그 다음에 267이죠. 이거는 매도를 했어요. 262였는데 262는 매수를 하고 이런 포지션을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들어가면 되냐면요. 매수하는 거는 저평가되고 매도하는 거는 고평가되고. 그러니까 267 여기 260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게 진입은, 그러면 바로 요거네요. 요게 높을 때 진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청산할 때 요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저런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왔을 때 내가 여기 있으면 진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이거는 늘 일정한 이런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움직여요. 이 변동성의 차이는. 그래서 내가 이런 포지션을 진입하겠다. 그럼 높을 때 진입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오다가 지금 봤더니 이 수준이다. 그러면 진입 안 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데서 진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나라도 청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쓰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한다면은 요거는 돈으로 보여줘서 그렇지 팁으로 한다면 이 기회가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하이 프리퀀시라고 HFT라고 뭐 1초에 거래 뭐 주문 뭐 몇천 건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올해도 무슨 사고 한 번 있었잖아요. 12만 개가 10만 개가 깔린 적이 있었잖아요. 선물에. 그런 사고는 애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한다면은, 저런 포지션 진입하면 이런 데서 진입했다가 수수료만 싸다면은 이런 데서도 분명히 수익이 나요. 근데 만약에 수익이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1,000원이 났다 치자고요. 이런 기회가 하루에 몇 번 있겠습니까? 수십만 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실 손으로 이거 절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배우는 걸로 다는 못하지만은 그게 하나의 이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갖고 하신다면은 내일 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내일은 아마 주문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이제 총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전체 최소한 한 40시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3시간, 내일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주문까지는 안 되는데 내일은 그냥 시세만 어떻게 다루는가 그런 거고 그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충분히 제가 그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오늘은 뭐 매매 아이디어 그다음에 중요한 거 매수기 조사상 대표 옵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내일은 이제 시세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지 가장 쉽게 엑셀로는 어떻게 받는지 그다음에 좀 더 진짜 프로그램 다음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